새정시민주연합회 제66차 최고위원회를 문재인 당대표 개회선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6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표 시작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년 바닥으로 떨어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민 정치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것이 대선입니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대통령은 대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경제를 살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환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부산에서 40% 득표를 했지만 의석은 전체 18석 중 단투표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강원과 호남에서 각각 우리 당과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해 줄 대표를 한 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치의 본질적인 쟁태인 지역 대결 구도를 더욱 부추기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그 해결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특별유죄 도입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공익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조차 같은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 의견에는 정당의 공직 후보 경선에서 국민 경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제의 도입과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수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정당 혁신의 방안으로 제시를 해왔었고 여야의 당 혁신위에서도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곧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 태기가 가동되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 총선부터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여야 모두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과 정당 혁신의 결실을 거둬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이어서 오윤근 원내대표 네, 어제 여야 원내 주례회동이 있었습니다. 2시간간 남짓 협의를 가졌지만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광주 시민의 뜻과 여야 간 논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위 양당의 정책위 의장이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침 조간에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을 과장 왜곡해서 언론에 제공한 사실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폭로했습니다.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 수사 내용을 과장 왜곡해서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하게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국민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약 파악의 연속이었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절망이고 고달픈 현실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야당과 국회만을 탓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더더욱 절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어터진 국수 면발이 아니라 애당초 잘못된 불량 국수에 있습니다. 주요 공직을 한 달 이상 방치한 경우만 296곳, 6개월 이상인 경우도 35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인사참사고 불어터진 국수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며 낡은 낙수 경제론을 고집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특히 나라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채권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통계가 있습니다. 1월 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이 507조 2,1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87조가 늘었습니다. 이제는 새정치연합의 비판과 대안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할 때입니다. 오죽하면 서울 전에 경실련이 전국 대학 교수와 연구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첫 손에 꼽았겠습니까? OECD에서도 폐기를 권고하는 낡은 낙수 효과 경제론, 실패한 초이노믹스를 반드시 적어야만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운영 기조를 바꾸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가율을 보면 명백해집니다. 지난 75년부터 97년까지는 8.1%대 8.2%로 비슷했던 이 증가율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1.7%대 18.6%로 무려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이후부터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불균형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은 줄이고 가계의 세부담은 늘렸습니다. 지금 OECD 선진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바꾸고 법인세 정상화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해서 민생을 살려야만 합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의 실상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자되고 확인된 손실액만 1조 7천억에 이르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와 날 투자병에 대한 우리 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당시 주무장관인 최경환 부총리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하베스트라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날이라는 회사는 더더욱 뭐하는 회사인지 몰랐다. 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주무장관이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투자 사업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는지 그저 기가 막힙니다.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심판하는 중간평가이자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당의 비판과 대안을 박근혜 정부가 경청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정의 일대 쇄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주승용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은 한마디로 고목사회였다고 판단됩니다. 예, 오래된 나무에 붉기 없는 채, 꺼진 채처럼 대한민국 전체 희망과 의욕이 사라져간 2년이었습니다. 창조경제, 통일대박, 국가교조,
인사혁신, 문화융성, 대통령의 화려한 공약 그 어떤 것도 국민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3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불통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소통할 때만이 마른 나무에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목 생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해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국회관을 국회를 보는 자세를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 등이 뒤늦게 처리됐다며 불어터진 국수만 먹는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악화에 대한 대통령의 자주 섞인 말씀이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최악의 경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직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부동산 3법의 통과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동산 3법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 관련법을 함께 통과시키기 위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우여곡절 끝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불어터진 국수라고 헤매만한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오히려 불린 쌀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합니다. 밥 짓기 전에 쌀을 불리면 밥이 찰지고 맛있게 됩니다. 여야가 합의로 불린 쌀을 드렸으나 맛있게 짓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국회로 책임 전가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나 통과된 법안을 탓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법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가급적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수도권 규제를 섬뜩하게 규제 단두대라고 언급한 것은 국토균형 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국토 12%의 면적에 50%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가 가속될 것이고 비수도권의 붕괴 초래로 국토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허용한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비수도권은 죽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제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규제 단두대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민 최고위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느 조간신문에 참으로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인규 가전차게이트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증언입니다. 봉화마을의 논두렁에 버렸다는 명품 시계, 그것은 국정원에 조작된 언론 흘리기였습니다. 논두렁은 봉화마을의 논두렁이 아니라 국정원 도곡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이 천인 공로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저기 걸린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2년을 맞이해서
저도 논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진짜 나쁜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2년 임기 동안 패션 외교는 활용됐으나 대선 공약은 파기됐고 업적은 없고 빈 깡통처럼 소리만 이어다녔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 대신의 2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이다. 2012년 1월 SBS 힐링 캠프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 생명을 걸겠다 라는 말은 2012년 7월 10일 대선 출마 때 한 말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라는 것은 2012년 12월 4일 TV토론에서 한 말입니다. 국정원 댓글이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직후에 한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이다. 2013년 1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대선 때 어떤 국가 정보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일이 없으며 선거 때 국정원을 활용한 적도 없다. 2013년 8월 26일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입니다. 언제든 유가족을 다시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주요 공약 파기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파기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파기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해마다 증액하겠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무상보육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 특검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2년을 학점으로 치면 D학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674개 공약 중 완전히 이행된 것은 37%, 후퇴한 공약은 35%, 미이행 공약은 27%로 나타났고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의 62%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와 분발을 촉구합니다. 어제 이완구 총리는 귀가 의심스러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 기강 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보기, 부처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높은 책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연 실색했습니다. 취임은 축하하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윗물이 흙탕물인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 있겠고 본인의 부동산 투기, 병역 면제, 논문 표절, 인사개입, 언론사 위압, 황제 특강 등 매우 부득한 부정부패에 의혹이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하는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꿈을 갉아먹는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졸업 시즌이 마무리되고 곧 3월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들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이들의 꿈과 희망을 열정페이가 갉아먹고 있습니다. 올 초 유명 디자이너와 소셜 커머스 횡포로 열정페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미용 업계까지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열정페이 이런 겁니다.
한 미용실 인턴 직원이 하루 16시간 근무하며 120만 원 정도를 받는데 120만 원에서 150만 원짜리 가위를 스스로 사야 했다고 합니다. 가위를 안 사도 벌금, 지각하고 미용실 홍보 댓글 안 달아도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자고 하자 교육시켰으니까 교육비를 내라. 그래서 8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열정 페이는 열정 착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 연장 가동 IAEA 안전기준을 통과했으니까 월성 1호기 연장 가동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정병원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IMF보다 더 IMF 같은 인생, 미친 전셋값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 2년의 인생 파탄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년 만에 사실상 조기 내임덕 상태입니다. 국민은 불황, 불통, 불안했던 2년이었습니다. 소통 실패, 인사 실패, 인생 실패, 그리고 통합 실패의 2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3불 4패 국정이었습니다. 국민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2년이었음을 박근혜 정권은 분명히 직시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자화자찬은 국민의 비웃음거리만 될 것입니다. 남은 임기는 철저한 반성과 쇄신으로 3불 4패의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권이 돼서 퇴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리고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예, 오영식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엊그제 출근하면서 우리 박근혜 정부 2년은 결국 한마디로 국민 배신의 2년, 절망의 2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빗대서 불어터진 독수 운명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듣고 보고 또 한 번 저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여러 가지 수식어들, 정책들을 쏟아낸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친재벌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우리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부자 감세, 서민 정세, 규제 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이미 실패한 것으로 한명당 정책들에 매달려서 경제 활성화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관련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친재벌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10대 대기업들, 재벌 그룹들은 사내에 수백조 원의 상위보험을 쌓아두고는 있어도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부자 감세로 생긴 세수 결손을 서민 증세로 메꾸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현실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부동산 3법,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 없이 빚내서 집세하고 결국은 가계부채만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을 본 줄 모르고 뛰고 있는 전세가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은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그 상황이 결국은 서민들을 부채 폭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보다 집값을 올려서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러한 시대에 뒤처진 변수가 잘못된 정책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권 3년 차입니다. 집권 3년 차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 과제는 민생 경제의 회복과 국민 안전 시대의 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정부 정책 기조의 수정을, 전면적 변화와 수정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더불어서 국민안전시대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저희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현재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취 인양에 대해서 조속히 정부가 책임있게 결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외교 국정조사,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기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야말로 그 의혹이 눈덩이처럼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발언들은 가히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MB정부 자원외교 비리와 불법의 실체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친인척의 주가 조작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알려졌는지, 또 주가가 오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기인 조현범 사장이 거둔 시세 차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돈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공기관들의 투자 실패, 부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등 도덕적 행위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구름 같은 이야기 오늘 하고, 얼마 전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한번 해봐라 라고까지 발언을 한 것을 봤습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러한 발언과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한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본인이 자신있고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나와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석할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강건적 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세 낭비,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승희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제안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늦장 처리되고 있다며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비유의 적절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소위 경제 활성화 법안과 관련된 현실 인식의 타당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처리된 부동산 3법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최근 최악의 주택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인식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에 주택 매매 활성화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은 서울의 경우에 66%이고 소형 아파트는 90%를 넘는 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은 과도한 전세가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등 떠밀려서 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최근 주택 매매 증가에는 서민들의 고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금 내놓은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는 것은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극히 회의적입니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서비스 3법과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 등 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내놓은 법안들은 상당수 구분별한 규제 완화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 서민 경제와는 거리가 먼 짝퉁 민생 법안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생 경제 실상을 똑똑히 인식해야 하고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득권 지키기 법안들의 무리한 추진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당이 제안하는 7대 민생 살리기 분야의 33개 법안, 진짜 민생 법안에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여성인권 후퇴입니다. 어제 공공기업에 있는 공공노련의 여성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들의 삶 너무나 고달픕니다. 공기업 방망경영 정상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몸통은 숨기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복지가 대폭 후퇴하고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외딴선처럼 있는 직장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들은 방과 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아이를 제 시간에 데려가지 못할 경우에 아이를 방치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각서를 써야만이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의 성불평등 지수 2011년 107위에서 117위, 2014년 117위, 그리고 경제참여는 124위, 최악입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2009년도 63.5에서 2013년 64.6으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심각합니다. 지금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160명 중에 123명 76.9%는 감봉 이하의 경징계만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계급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포함해서 81.4%가 장기 복무 예정자로 장기 복무 선발 시 지휘 추천 배정으로 인사에 있어서 상관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법원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여군 피해 범죄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 기소율이 민간은 40%이나 군 법원에서는 기소율이 12.5%에 불과합니다. 여성 인권 짓밟는 행태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십니다. 최초 여성 대통령 순방시 성추행으로 국가망신 일으킨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법적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은폐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여성 후배를 위해서 직장까지 포기하고 불의를 폭로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에게는 왜 표창장을 주지 않습니까? 은폐를 시도한 문화 원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벌백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의 현주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픕니다. 이상입니다.